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지금 12년 만인데요. 그간의 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본 후쿠시마 참사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규모 9.1 지진이 발생하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빗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면서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2013년부터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 처리 장치 알프스의 시운전을 개시를 했고요. 2016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처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에 2021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절인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고요. 당시 문재인 정부였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당시 야당에서도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에도 악화가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기류가 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시찰단을 파견한다 정도의 공식 합의를 하면서, 파견한다는 것은 이제 방류를 뭐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좀 의견 접근들이 정부 사이에는 이루어져 왔고, 지난 7월에 IAEA 최종 보고서 발표가 되면서 이 방류에 더 박차를 일본 정부가 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이나 뭐 홍콩이나 주변 국가 반발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자국 어민들도 반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네, 지난달 7월 4일 나왔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포괄 보고서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은 과학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그런 보고서 내용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방류를 이제 사실화하게 됐고요. 사실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저터널 굴착 공사라든지 시운전 완료, 설비 점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완료를 했던 그런 준비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민들 사이는 아직까지도 반대 여론이 높은데요. 근데 이제 어민들의 반대가 주로 이제 과학적인 우려라기보다는 풍평 피해라고 일본에서 불리우는 어떤 소문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이제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일본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배경도 좀 무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민당이라고 하는 굉장한 유력 정당이 장기 집권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 국민 반대가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빠르게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 중에 일본의 어업 환경도 꼽힌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9월 초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저인망 어업이 재개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저인망 어업이 끝날 때까지 뭐 기다려서 방류를 할 그럴 예정은 어차피 아니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때 재개될 때에 방류를 하기보다는 이달 중에 조금 더 앞당겨서 일단 방류를 해놓고 모니터링 데이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9월쯤에는 이미 이제 데이터를 갖고 안전성을 호소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미우리 신문 분석입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방류 일정이 잡혔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의제가 다뤄지지 않았는데 미일 회담에서는 이 방류 문제 내용이 좀 들어갔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양자회담, 그러니까 한미일 회담이 아니라 미일 정상회담, 미국하고 일본 직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시다 총리가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이해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다뤄졌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료에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미 정상회담 자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일단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지, 미국 정부의 지지도 상당한 힘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한편 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 배출 시작일부터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거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또 우리 정부한테 이것을 정기적으로 통보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후쿠시마의 IAEA 현장 예. 사무소가 있습니다. 아. 한국 관계자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할 계획인데요. IAEA는 방류 시작 시점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 데이터들, 자료들이 나오면 국제사회에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공개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IAEA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 정부 지금 계획상, 과학상, 뭐 기술적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지지 찬성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제 박구영 국무조정실 국무유차장의 네. 말에 따르면 이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라고 봐야 될까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좀 확실하게 나온 것은 뭐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는 입장인 것은 맞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방류 이후에 네. 어떤 데이터상의 문제가 드러나거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 그때는 반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정부에서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 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는데 상주는 안 한다고 하고요. 네. 좀 앞서서 우리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로 대통령이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를 요구했는데 요건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박구현 국무조정실 네. 국무유차장이 설명한 바로는 사실 IAEA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현장 사무소에 특정 국가의 관계자가 상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한국만 단독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정부는 상주는 하지 않더라도 네. 최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그 작업에 관여할 수 있는 이 길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중국도 좀 문제가 나옵니다. 거세게 반발을 했어요. 뭐 외교관 뭐 초치도 했고요. 네. 아마 이 오염수 방류 문제 최근 더 뚜렷해지는 이 신냉전 구도하고 연관도 있는 겁니까? 외교적으로 해석해 네. 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네. 등을 시사를 했고 홍콩과 마카오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와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10개 광역자치단체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신냉전 구도가 중국의 반감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래도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방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극력 반발을 낳을 수는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유념할 게 있는 게 이게 단지 신냉전 구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대만에서도 상당히 일본 그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또 주체라고. 대만하고 일본하고는 좀 친한 편이죠. 원래 그렇기도 했고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정부는 좀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은 많이 반대를 했고 네. 또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태평양 도서국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최근에 핵 폐수라는 표현은 중국에서나 쓰는 거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대만이나 호주 뉴질랜드 쪽에서도 쓰던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신냉전 구도랑 겹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염수 방류 맞물려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얘기를 좀 했는데 중국, 홍콩은 지금 추가 규제 조치 나선다는 입장이고요. 또 기사총리가 오염수 방류 결정과 함께 수산물 수입 규제 조기 철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일단은 IAEA 최종 보고서를 신뢰를 했잖아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수산물 수입 규제 조기 철폐 요구를 하면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더라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재개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이 방류를 하는데도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면 더더욱이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 인정하는 셈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WTO 제소 카드 또다시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일본 현지 반응이나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2부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 소식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이고요.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 사법연수원 16기였습니다.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의 어떤 연구하고 판결에 매진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도 네. 알려져 있고 그리고 판결들을 보면 이제 칭찬받는 판결도 있고 비판받는 판결도 있는데 칭찬받는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틱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소송이 됐는데 이때 이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단체장의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을 내서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판받는 판결로는 2007년에 당시 YMCA가 여성에게 총회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여성의 총회 회원 자격 불인정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해왔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 평가하고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언론에서 친분에 대해서 네. 얘기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도 입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친한 건 아니야. 반말 안 네, 해요. 반말 하시진 않겠죠. 그렇게 친한 건 아닙니다. 네. 라고 얘기를 일단 했다고 네. 하고요. 뭐 자주 소통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자,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이 후보자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다. 네. 친구의 친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친분도 드러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후보자가 대전 고등 법원장이었었거든요. 그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윤 대통령 아시죠? 잘 아시죠? 물으니까 그때 이 후보자가 제 친한 친구의 친구입니다. 친구의 친구.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설명을 하는데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이 그래도 친하다고 볼 수 있느냐 또 물으니까 이 후보자가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임기가 다음 달 24일까지인데 네. 자, 대법원장 임명은 좀 달라요.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본회의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아마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입니다. 이게 네. 뭐 그냥 추인을 하거나 그런 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게 아니라 네.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대법원장이 될 수가 없는 없죠. 그런 상황인데 현재 국회 구도가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임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결국에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있고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후보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 장애인 인권, 노동자 인권 이런 쪽에 좀 신장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좀 보수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한 언어를 썼거든요. 네. 그 점이 민주당의 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고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명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로 임명되는 대법관입니다. 자, 전원합의체 대법관의 정치 성향 무게추가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 네, 대법관은 정수가 14명인데요. 네. 그중에 법원행정처장 1명이 있습니다. 그 제외하면은 전원합의체는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고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 대법관들은 그 판사를 재직하면서 이런저런 판결을 내렸고 거기에 대한 성향이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중도하고 보수가 합쳐서 한 7명 정도 네. 그리고 진보가 6명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 후보자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8대5 정도가 된다. 그래서 한때 2017년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한동안은 진보 성향 대법관이 조금 많은 편이었는데 네. 이제는 좀 반대 방향으로 보수 성향이 좀 더 많은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게 됩니다.
자, 이와 함께 어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지명이 됐는데요. 자, 박 후보자도 기재부에 오래 있었던 정통 경제 관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네. 기준으로 국무조정실장이 22명이었거든요. 네. 이 중에 17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국무조정실 업무와도 잘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고 기재부 장관이나 경제부 총리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근래에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 김동연 현 경기지사나 홍남기 전 경제부 총리가 그런 사례였는데 근데 박문규 실장은 좀 다르게 기재부에서 산업부로 기재부가 아니라 산업부로 가게 된 네.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또 중국하고 인적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북중 하늘길이 재개가 됐네요. 네, 북한 고려항공 예. 소속 여객기가 22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 착륙을 했고요. 북한 여객기가 9개로 운항한 것은 2020년 1월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한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서 북한 선수단이 기차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건너가기도 했는데 자, 본격적으로 교류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평양 베이징 비행이 임시 편성입니다. 근데 향후에는 정기 노선으로 재편이 될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의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왕래가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는 25일, 28일에는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러시아 쪽에 이제 또 도착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지 네. 언론의 보도입니다. 자, 베이징 공항에서 그간 북한으로 가지 못했던 북한 주민들의 모습 이 담긴 보도가 나오던데요. 네, 한 언론 보도에 예. 따르면 이제 평양이 자신의 고향이다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정말 좋다 이렇게 기쁨을 감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취재가 원활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국 기자라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다가오면은 좀 당신이 뭔데 묻느냐 뭐 이렇게 또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거칠게 밀쳐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기차 또 하늘 다 뚫렸으니까 육로만 남았는데 조만간 교류가 본격화 될까요? 네, 육로 왕래도 재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유력한 관측입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때 중국과 러시아 외교사절단을 북한이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류는 활발해질 것이고 그리고 국제태권도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또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일도 얼마 전에 8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기로 해서 북중 간의 인적 교류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킹스맨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칩니다.